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또 찾아뵙는 이유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에 네. 비해서 오늘 그냥 얼굴에 막 윤기가 흘러요. 제가요? 오늘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건강해지나? 색조 있는 로션도 바르고. 네. 카메라가 바뀐다니까. 나도 이거 얼굴에 뭐 좀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사사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확 좋아졌네요. 예, 아주 부담스러워요. 네. 전 좀 뿌연 게 좋은데 제가 나중에 몰래 와가지고 여기다 뭘 좀 뿌릴까요? 뿌려지라고? 예? 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본 게 되게 좀.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하고 이게 참 생얼을. 근데 저 오늘은 아주 좋아 보여요. 예. 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상해요? 네. 속이 문드러져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속상한 게 있어요? 두 글자로 두 글자? 이름이 돼 있는. 두 글자면 혹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저는 그런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운동 두 글자였어요. 운동?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우리 YTN 아나운서님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프시니 참 저로서도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나 진짜 나는 그렇게 원래 그게 전염력이 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 예. 하여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의사들 이거 파업한다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미리 가십시오. 이 사람들 파업하기 전에 미리 가셔가지고 약이라도 받아두는 지혜. 이게 참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에 의견 있으신 분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건강 얘기부터? 네. 건강 얘기부터? 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가져갔다는 소식부터. 이것도 건강이에요. 네, 다뤄드릴 텐데요. 예. 어제 밤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통해서 운영위원장의 박찬대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의 최민희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등을 지명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8개 중에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된 국회 상임위원회를 오늘부터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법사위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사위원장을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즉각 법사위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중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법안 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면서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 3법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과방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 지금 이 시기 저를 상임위원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며 ICT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과학에 있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라는 뜻임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야당 원내대표로서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박찬대 원내대표, 21대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돼야 하는 것에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를 보이콧했고요.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본회의 전 막판 협상에서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은 민주당에 양보를 하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절충안을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추가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오는 13일 목요일 안에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어제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장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한참 말씀드렸죠. 모든 관례도 사실은 법에 속합니다만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나머지 7개 받으려면 받고 목요일까지 안 받으면 우리가 다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회가 이 국이 나라 국자라는 거 알죠? 이 국회가 민주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저는 좀 상당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왜 비효율이냐면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에게 양보를 하고 나도 양보하고 이런 과정이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숙종석결로 다 해요. 이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치 체제가 뭔지 아세요?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 권위주의 정치 체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가장 좋은 체제라고 얘기하는 지구상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착잡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우영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면 7개 그래도 주는 거는 받아야지. 받겠어요?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또 딴 생각했죠? 아니요. 딴 생각했어.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요. 네. 사실은 이거 받는다는 거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11개 가져가고 7개 남았으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국민의힘을 찍었던 전체 투표 유권자의 45%, 이 유권자들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 유권자들을 치욕스럽게 만든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국민의힘은 얻어맞을 때까지 최대한도로 얻어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불쌍하다. 이런 느낌을 유권자들에게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유감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21대 국회는 정치를 사라지게 한 국회였다라고 제가 맨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이라면 21대 국회는 정치를 사라지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정치를 완전히 퇴화시킨 국회로 아마 남을 겁니다. 우리가 근육도 쓰지 않으면 퇴화되듯이 실종된 정치를 찾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놔두면 정치는 아예 퇴화돼서 이제 더 이상 그 존재를 찾을 수 없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심히 걱정이 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84조 관련 소식인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면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SNS를 통해서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소추가 끝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진행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것이 한 전 비대위원장의 논리인데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번 주 중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 또 검찰의 기소 방침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9년 6개월의 시형을 선고받은 만큼 공세에 적극 반박하고 나설 경우 오히려 이 사법 리스크 논란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역시 같은 논란에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과 관해선 민주당과 목소리를 함께했던 조국혁신당도 이 문제에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 등 입법권을 활용해서 국민의힘 공세를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차단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부실 수사 및 허위 진술, 강요, 회유, 구형 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밝혀내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의 경우에는 검사 탄핵까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입법 공세를 위한 유리한 고지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야기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논란이 사법부로도 번졌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는데 헌정사 초유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서 헌법학자들마저 해석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대북 송금을 포함하면 4건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이 대표가 2027년 21대 대선까지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채 당선될 경우를 가정한 논란인데요. 이는 헌법 84조가 상정하지 않은 빈틈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수사 중인 피의자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결정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해석한 적이 없고요. 헌법학자들도 소추를 기소로만 좁게 해석할 것인지 공소를 유지하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까지로 확대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 일각에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사법부로서 큰 부담인 만큼 재판부가 임의로 재판을 중단하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요. 대법원으로선 당장 대선 당일부터 대통령 취임 직전 2개월간 피고인 당선 기간 상고심 진행이 최대 딜레마라고 합니다. 당선인 신분은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조차 적용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최소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1, 2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판기일 지정권 및 소송지휘권을 근거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대통령 취임 이후엔 헌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또 대통령의 장기 불출석으로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22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재판 강행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판부 탄핵 소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강제로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판과 닮은 꼴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공화당 후보이지만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미 의회 점거 등 총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불소추 특권 그리고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행위는 면책 대상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은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하고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다시 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 48조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헌법학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측면을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국정의 이 소신 있게 국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사법적인 절차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고 다른 쪽은 뭐냐면 그러니까 임기 전에 어떤 그 소추가 시작이 됐으면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어떠한 이 경우일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검사 탄핵 얘기 아까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에서는 판사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만 있으면 판검사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현상.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사회가 이게 정서적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정치적 양극화하고 정서적 양극화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적 양극화는 세계 1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법적인 영역까지도 진영 논리가 파고들어서 이 사법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은요. 그 이후에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 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요. 법치가 흔들리게 되면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이거는 기본 코스예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되돌아봐도 이걸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저는 이 사법부를 흔드는 일만은 제발 멈춰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당의 구성원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라는 점을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낮 12시 30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이 MDL 군사분계선을 단순 침범해서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라고 합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이 정례 언론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서 길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군은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이 접근하기 전부터 우리 군이 관측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 사격 이후 즉시 북상한 것으로 봐서는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북한군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제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9일이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날입니다. 합참이 당일이 아니라 이틀 지나서 이 관련 사항을 공개한 것이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긴장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고 방송하고 이 경고 사격을 하니까 곧바로 다시 이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도 이게 일종의 실수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서둘러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이거를 실수가 아니라 좀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거는 조금 너무 나간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땐 단순 실수인데 어쨌든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그쪽한테 그거를 보여줄 필요는 있죠. 어이구 저쪽 내가 조금만 이렇게 넘어갔더니 금방 청소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경각심은 충분히 줄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조심은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작은 이 어떤 실수가 굉장히 큰 문제를 불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고 북한이 앞으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 중에 가장 슬픈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외식 물가가 고공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울어야겠네 그거. 네. 원래 월급은 잘 안 오르지만 물가는 잘 오른다 이런 말이 있죠.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김밥, 그리고 짜장면, 자장면, 삼겹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등 5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 지난달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삼겹살의 1인분 200g 기준인데요. 200g 기준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83원으로 올랐다고 하고요. 김밥 한 줄도 4월 3,362원에서 지난달에 3,423원, 짜장면은 7,146원에서 7,223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네, 정말 슬픈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개인 서비스 요금도 보면 이발소 비용이 12,154원에서 12,308원으로 올랐고요. 목욕비는 다행히 전달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참 이 외식 물가도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잠시 후에 8시에 저희 방송국 근처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가 있거든요. 오늘 축구하더라고요. 네. 네. 아까 나 지하철 타고 오는데 여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느리나 봤더니 월드컵 경기장이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를 보러 갈 때 티켓 가격과 비교해도 한 3배가 올랐더라고요. 티켓 가격만 하더라도. 이런 거 보면 참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그래서 이따 간다 이 말씀이시죠? 못 가죠. 못 가요? 이래야 되죠. 혹시나 저희 뒤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이동하실 때 미리 이동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자, 아무튼 계속 몇 시부터 한다고요? 8시부터니까 제가 출근 때부터 8시. 막히던데요. 맞아. 아니 저는 네. 뭐 지하철 타고 와서 그거 몰랐는데. 네, 4시부터 이 근방이 막히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동하시는 분들은 미리 오시고 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입니다. 참 서민들의 월급 그리고 제 월급도 같이 좀 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 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짜장면이 맞잖아요. 자장면. 둘 다 맞습니다. 자장면은 이게 중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거하고 우리나라 짜장면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죠? 예. 요새 진짜 짜장면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짜장면 먹은 지 7,146원에서 7,223원으로 올랐다. 아니 햄버거도 전 시간 없을 때 햄버거 많이 먹는데 햄버거도 많이 올랐어요. 그럼요. 예. 근데 아니 몸 관리하는데 삼겹살 먹어요? 먹어요? 네. 햄버거도 먹습니다. 햄버거도 먹고. 네. 아니 삼겹살이 근데 여기 저 YTN 앞에 있는 삼겹살집은 아직 이 정도는 안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먹어서 알아요. 근데 이게 2만 원이 넘었다.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가가 다 오릅니다.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고 물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게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냐 하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올려가지고 풀려진 돈을 이제 다 땡겨서 이게 좀 이 유통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게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올릴 수가 없는 게 문제지만 이게 어쨌든 저는 코로나의 여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돈을 워낙 많이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일 또 이렇게 지원금 주고 돈을 뿌리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 같이 이거 돈 빌린 사람이 손해 아닙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정부도 이걸 어떻게 잡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과일값도 오를 것 같더라고요. 좀 반응을 해야죠. 반응. 저는 이제 2만 원이 넘는 삼겹살은 교수님이 사줄 때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대한민국 대표